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려고 이번에는 원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거를 예매를 했는데 새벽에 원주공항 비행기가 결항된다고 해서 급하게 김포로 갔습니다. 근데 김포로 갔는데 11시 40분 비행기를 예매해놨는데 1시간 연착된대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항공사를 알아봐서 아시아나를 타고 12시 비행기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눈이 오다 보니까 이런 기상 조건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기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닝의 시를 낭독해 주신 김정희 선생님 그분은 인연이 오래 되었죠. 또 오늘 제 시를 낭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훌륭하신 분들, 저보다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이야기니까 제가 쓴 시를 중심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시를 쓰는지 그냥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을 평생 쓰는데 사실 한 줄만 기억되면 되거든요. 한 줄만 기억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소월은 진달래꽃 팔아서 이제 평생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영우는 님의 친구 팔아서 평생 먹고 살았고, 그래서 저는 봄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봄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를 걸어도 되느냐, 현수막으로 붙여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저작권료가 이렇게 들어와요. 현수막을 걸게 되면 보통 뭐 2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막걸리 값이 좀 되죠. 네. 그런데 그 현수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 노청 같으면 노청 전면에 이제 이렇게 크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두세 달 동안은 그 시민들이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봄 되면 그래도 그 시 한 구절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을 타자화한 거예요. 시선을 타자화해서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따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온기를 받아서 봄이 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강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시는 결국 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시를 쓰는 동안 해야 될 것은 알레고리하고 메타포하고 묘사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꽃 한 송이가 외롭게 이렇게 피어 있다.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영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꽃 한 송이는 왜 철없이 길가에 12월 달에 하필이면 피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기억 속에는 그러면 그렇게 철없이 이렇게 꽃 피어서 혼자 추위를 맞으면서 혼자 그런 그 시련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영감도 받았고 이야기도 가지고 왔고 그러면 알레고리는 성립이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을 더해서 쓰다 보면 메타포, 즉 은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에 완성할 때 시의 마지막에 가서 한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추상어를 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제 추상어들을 많이 써요. 제목에도 많이 쓰고 본문에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리움, 뭐 사랑, 슬픔,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상어거든요. 아름다움 이런 것도 다 추상어예요. 그러면 추상어를 이제 부채어로 바꿔야죠. 그걸 바꾸는 순간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저기 가는 저 아가씨가 되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제 써요. 참 아름답네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사람을 본 화자는 아름답다라는 걸 나는 봤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지는 알죠. 그런데 독자가 봤을 때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 하나.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수선화 꽃 한 송이처럼 아름답다. 수선화 꽃 한 송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이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저기 가는 저 아가씨가 되게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것을 그 추상적인 표현을 바꿔주는 거죠. 수선화 꽃 한 송이가 걸어가네. 이건 묘사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가씨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그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시는 비유상징 이미지인데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수선화하고 그 사람이 일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글을 쓰는 이제 연습을 제가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당신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시가 적막한 저녁이에요. 요 시가 요번에 나올 시집 제목입니다. 1월 달에 지금 이제 편집 교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1월 아마 초순 늦어도 중순이면 나올 것 같은데 적막한 저녁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지 교정도 끝났고 본문 교정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 시를 제가 이제 어떤 문예지에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몇 사람들이 자기 그 문학 카페에다 퍼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 적막한 저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적막한 저녁? 쓸쓸하죠. 예, 쓸쓸한데 적막한 것은 쓸쓸함보다 더 깊죠. 왜 이 쓸쓸함보다 깊은 적막하다는 것은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막한 저녁이 왜 회자됐을까요? 10월 29일 때. 네. 10월 29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약 158명의 그 참사 유가족들과 거기에 가서 다쳤던 어떤 그런 한 200여 명에게는 저녁이 없어요. 예, 엊그제 49제가 끝났잖아요. 그분들은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어요. 그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저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없으니까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의 배경은 6월이에요. 6월인데 그건 상관없죠. 그들에게는 저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막한 저녁이 그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 문학 카페에 이렇게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막한 저녁.
비가 내리고 어둠이 저녁의 꼬리를 물고 가던 6월 어느 날, 나는 그대를 찾아가다 넘어지고 말았다. 기적 소리가 울렸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사방엔 연초록의 흔들림만 분명한데 매일 다니던 길인데 그대를 찾아가다 넘어지고 말았다.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가다 비에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비가 내리고 꽃이 졌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길을 떠났다는 뜻이다. 달을 꿈꾸던 꽃의 심장 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영혼이 어둠의 건너편을 향해 손을 흔든다. 적막한 저녁이 저물고 있다. 아마도 그 12구 참사의 유가족들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이 시는 그거보다 그 일보다 먼저 쓰여졌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시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저녁이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저녁이 되면 그분들은 그 떠나간 사람들을 더 그리워하면서 그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의 방지턱, 뭐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방지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심정적으로 내가 마치 그 비 속을 가다가 아무 걸림돌도 없는데 그 마음이 넘어지고 마는 어떤 형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배추 흰나비의 여행이에요. 이 시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이관희 시인이 이 시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그 시창작하는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그 시작 공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밑에 이제 그걸 퍼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잘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가겠습니다. 이건 시문학 2021년 2월호에 그 발표했던 시입니다. 배추 흰나비의 여행. 서울행 KTX 3호차에 배추 흰나비 한 마리 탑승했다. 강릉에서 무임승차한 배추 흰나비는 당최 내릴 생각이 없다. 승무원이 불러도 본체 만채 승객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뜬모를 미소를 던진다. 3호차가 특실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수영복 차림으로 승차했는지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여름 한낮 하루 종일 배추밭에 엎드려 지냈던 젊은 날의 어머니는 정작 배추 한 입 먹어보지도 못한 채 장다리 꽃이 다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뿌리에 바람이 들고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었지만 씨앗을 보러 오지도 않았다. 이미 50수년 전의 일이었다. 기차가 양수리 철교를 지날 때쯤 배추 흰나비는 차창 밖에서 날개에 푸른 물이 든 채로 나를 따라왔다. KTX 3호차 객실 가득 배추 흰나비들이 몰려와 아직 여물지 않은 어머니의 배추를 뜯어먹고 있었다. 이 시는 실제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머니를 소환한 거예요. 실제로 KTX 열차를 타고 그때 마침 이제 KTX 열차 특실을 타고 가는데 정말로 배추 흰나비, 이 배추 흰나비는 아니지만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특실에 들어왔어요. 저놈 봐라, 저게 어디서 탔지? 출발역이 강릉이니까 분명히 강릉에서 타고 왔겠죠. 그래서 강릉에서 탔으니까 제가 바다에서 수영하다 탔나? 수영복도 안 입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시의 주로 이제 그 메타포는 그리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비라고 하는 것과 나비, 별, 그리움 이것이 이제 제시의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나비는 제시에서는 무조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나비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이관희식이 얘기했듯이 이 배추 흰나비가 KTX 열차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시는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뭐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냥 하얀 나비가 한 마리 타고 가는 건데. 근데 이 시가 완성되고 이 시가 자꾸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에게 사실은 어머니는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저한테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어머니 얼굴을 제가 모르니까 할머니가 저를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얼굴을 몰라요. 존재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한 고등학교 무렵쯤 돼서 호적 등본을 한번 떼어봤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13살에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을 주면 사망 처리하고 다른 집의 족보에 올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기 보니까 저하고 2살 터울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남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가 화전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화전민은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큰아버지랑 같이 이제 북에서 월남을 하신 분들인데 화전민으로 살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이 와서 산 밑에서 산을 불질러서 밭을 일궈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도 모어가고 뭐 땅도 모어가고 그런 곳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지. 동생만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 속에는 어머니로 등장하는 분이 할머니예요, 사실상. 근데 여기다 할머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시에 할머니가 자꾸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건 배추 흰나비처럼 흰 나비를 보면 다른 나비는 고사하고 흰 나비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할머니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얀 무명 치마 저고리만 입었어요. 옷이 제 기억에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추우면 뭐 겉옷을 이렇게 걸치시긴 하는데 늘 저고리도 하얗고 치마도 하얗고 그래서 동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목이 닿는 부분에 하얀 동정을 때가 타면 그것만 떼서 버리시고 또 새 동정을 이렇게 다지는 모습을 보고 자랐죠. 그러니까 늘 하얀 그 치마 저고를 입고 지내신 할머니 모습이 결국 배추 흰나비를 이제 소환해서 시 속에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 이제 배추 흰나비뿐만 아니라 이제 나비라는 존재로 제시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로 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배추 흰나비는 그래서 저의 상상력을 자극시킨 그리고 그 알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봐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 어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머니 이야기들은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왔던 어머니들의 삶이 다 그렇게 고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시가 늑대의 눈물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늑대의 눈물. 수컷 우두머리가 죽었다. 암늑대는 다른 무리의 늑대를 피해 가능한 멀리 떠나야 한다. 하루 100리가 넘는 숲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를 지나 몽블랑까지 며칠 만에 1000킬로를 이동했다. 큰 수염 수리가 따라오는 폭설 한가운데를 죽을 힘을 다해 뛰어온 암늑대는 따뜻한 은신처를 찾아 새끼를 낳았다. 스라소니 한 마리가 다가왔다. 그도 늑대처럼 5마리의 새끼가 작은 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냥을 포기하면 새끼들이 굶어야 한다. 어미는 새끼들이 아 하고 입 벌린 채 굶고 있을 때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알프스의 밤이 깊어가고 늑대 새끼도 수라소니 새끼도 어미의 귀가를 기다리며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암늑대는 공중 깊숙한 곳에 달을 쳐다보며 숲의 정령을 포기한 채 마른 울음을 울어야 한다. 이 늑대의 눈물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쓴 시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그 늑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늑대가 늑대의 생리가 그렇더라고요. 늑대는 수컷 우두머리가 그 집단의 총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움직이죠.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우두머리 늑대가 죽으면 암놈, 그 배우자의 암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암늑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열 2위였던 늑대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 순간 그 암놈을 물어 죽인대요. 네. 그게 이제 아마도 서열이 그 늑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확실한가 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암늑대는 임신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두머리 늑대가 죽자마자 이 암늑대는 자기 뱃속에 있는 새끼 늑대를 이제 지키려고 약 3,000km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몽블랑까지 가요. 네, 거기 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 모성이 대단한 거죠. 그 새끼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몽블랑까지 가서 3,000km를 달려가서 새끼를 낳는데 굴 속에서. 그런데 그러면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늑대가 사냥을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스라서니가 늑대 새끼가 그 굴 속에 있는 걸 보고 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늑대도 사냥을 해야 새끼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스라서니도 사냥을 해야 지 새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늑대는 3,000km나 달려왔는데 여기서 스라소니한테 새끼를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서 늑대의 눈물이라는 시를 쓰게 되죠. 어쩌면 그런데 이 시 속에서 이제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생각한 것은 우리가 전쟁 이후에 여기 친구들이 다 전쟁 이후 세대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때 밥을 굶어야 하는 세대였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 속에서 그런 거죠. 어미는 새끼가 굶으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시 속에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이렇게 굶고 있을 때 어미는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모성이 아닐까. 네. 요즘에 그 인터넷 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잖아. 자식을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나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오질 않나, 방치해서 죽이질 않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늑대 눈물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고단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 고단한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식들 굶기지 않고 잘 키워왔다는 거죠. 그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늑대의 눈물은 그 순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복사해온 것은 거의 인터넷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시들 중심으로 이제 했어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시집을 내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먼저 알아봐 준다. 내가 어떤 게 좋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독자들이 자기들이 봐서 뭐 평론가들은 평론가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일반 독자는 독자대로 알아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퍼서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나르게 돼요. 그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독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일이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시가 좋다가 아니라 독자가 선택해서 공감하는 시가 진짜 좋은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시가 이제 소금꽃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머니가 또 등장합니다. 아마 소금꽃이라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쓴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은 소금꽃이라는 시로 시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쓴 것 같은데 낭독해 보겠습니다. 소금꽃. 소금은 음식의 시작이자 끝이다. 겉절이 하나에도 어머니는 허투루 소금을 치지 않았다. 배추를 찬물에 헹구는 동안에도 하얀 소금 한 바가지는 부뚜막의 가장 신성한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잡기를 물리치는 손사래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편안하게 숨을 거두고 있는 배추 이파리. 누군가의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무제가 끝나고 유산 문제로 멱살잡이를 하다 분이 덜 풀린 채로 벌컥벌컥 병나발 소주를 들이켜던 순간 홧김에 집어든 김치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던 누나가 갑자기 엄마를 부르며 통곡하던 순간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의 손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끼니 때마다 소금으로 간을 하며 그놈의 성질 좀 죽이라고 했던 이유를, 평생을 자식들 입안을 맴돌다가 마지막 순간 천일염 한 줌으로 길을 떠나신 어머니의 유산이 녹고 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척척 숨이 죽을 때 나도 비로소 누군가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소금꽃을 이제 우리가 그 김장을 어머니들이 늘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장을 하게 되면 일단 배추를 절여야죠. 소금에 숨이 죽어야 양념이 배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그놈의 성질 좀 죽여라. 그 성질이 죽지 않으면 세상 사는데 고달픈 거죠. 먼저 세상을 살아온 어머니라고 그런 성질이 없었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괴팍한 성질도 참아내고 자식들의 그런 성질도 다 참아내면서 평생을 어쩌면 숨을 죽이면서 살았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숨을 죽였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는 아주 젊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살면서 그렇게 품이 넓은 어머니가 된 것이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처음인데 그 처음에는 서투른 게 많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어머니도 그 숨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무제가 이렇게 끝날 무렵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재산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홧김에 병나발 소주를 이렇게 소주를 드시고 그 김치 한 조각 먹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김치고 다시는 우리 엄마의 김치 맛을 못 보겠네. 이 이야기는 실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이제 김치를 해서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식은 이제 출근해서 없는 사이에 그렇게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퇴근해서 와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없는데 와서 김치만 그렇게 두고 갔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게 마지막 김치가 된 거죠. 근데 그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그대로 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어요, 이 시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시는 이제 그 TV를 보다가도 영감을 받고, 영화를 보다가도 영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도 영감을 받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 영감 받은 것, 그 1%의 영감을 가지고 이제 알레고리를 만들죠. 나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나, 이것과 관련된 김치와 관련된 사연은 나는 뭐가 있나, 배추 흰나비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는 뭐가 있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접목을 하죠. 그게 알레고리잖아요. 그 알레고리가 잘 성립이 되면 메타포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가 요즘에 이제 젊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작가들이 되게 난해하게 써요. 그 난해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묘사는 잘해요. 묘사는 잘해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와서 묘사는 잘해요.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묘사예요. 네, 문장을 참 화려하게 잘 써요. 낯설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묘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잘 썼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감동은 없어요. 왜?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교묘하게 묘사로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언어는 아주 화려하다니까요. 화려한 언어의 잔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오니까 감동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다가 묘사를 아까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낯설게 하기도 되고 거기에 이제 묘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 저만의 색깔의 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집이 이제 나비가 남긴 밥을 먹다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비가 남기고 난 걸 얼마나 된다고 그걸 먹게? 그래서 이 공감규 시인이 이제 요거 보고 표사를 쓴 걸 이제 인용을 했어요. 여기 김남권 시인은 꽃과 별과 나비의 시인이다. 그의 시에는 제비꽃과 자몽룡과 수련이 있고 달빛 호적란이 있다. 형이상의 꽃별과 사랑꽃과 빛꽃이 있다. 나비가 있고 홍제나비가 있으며 대추 흰나비가 있다. 별과 별빛도 여러 가지 문장으로 변주되어 빛난다. 이런 꽃과 나비와 별은 평면적 비유나 생태적 상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과 나비와 별과 꽃이 우주적 순환과 윤회의 환생으로 일체화됩니다. 이 모든 체화된 입체적 상상력의 근원은 윤연에 두어야 한다. 앞산 부엉이우롱과 실개천의 가재, 산토끼와 고라니와 멧돼지와 뱀과 함께 보낸 윤연, 밤마다 쏟아지는 달빛과 별빛을 받고 자란 자연의 세례자인 그는 이제 낮과 꽃과 나뭇잎과 막 돋아난 풀잎에서 별을 보는 견자가 되었다. 이 내면의 견자인 김남권 시인은 만물 동원과 만물 동근의 상상력이 천부적으로 체화된 내가 아는 유일한 시인이다. 이제 이렇게 썼죠. 과분한 이제 이 시평을 받았는데 지난 10월달에 이제 제가 태어났던 그 곳을 가봤어요. 제가 살았던 집은 흔적도 없어요. 화전민이었다 그랬죠. 화전민들이 쫓겨났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화전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산 꼴짜기에서도 산자락 제일 끝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전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그게 허가낸 집이 아니잖아요. 집도 노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은 돈을 이렇게 주고 쫓아낸 거예요. 이제 사건은 거기서 벌어져요. 보상금을 아버지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네 집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투전판을 벌인 거예요. 그런 보상금, 지금도 그렇지만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구한 날 노름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하면 그때는 육성회비를 내야 돼요. 입학금이 그때는 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그 노름한다는 소리는 듣고 어디서 한다는 소리는 할머니도 들었으니까 가서 아버지 얼굴 좀 보자고 하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 손을 잡고 그 집 앞에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제 친구네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가 뭐 파친가 코인가를 2말 팔아가지고 육성회비를 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겨우 들어갔죠. 저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뻔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을 터뜨셨을까요? 거지가 됐죠. 네, 결국은 그 작정하고 덤빈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겠어요? 알거지가 된 거죠. 다 털렸어요. 그럼 어디 이사 갈 돈도 없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들고 이제 그 동네, 그 아랫 동네에 남의 집 사랑방 하나에 겨우 이제 집만 옮겨놓고 아버지는 그 길로 동네 과수대 손을 잡고 서울로 주랭감을 쳤어요. 네,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버지하고의 산 시간도 별로 없어요. 어머니하고의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얘기해서 아버지가 들을 일도 없어서 저는 이렇게 오픈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 무덤이 있으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시겠지만 화장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실 일도 없고 그리고 오셔서 따진다 한들 당신이 이제 저지르신 일이니까 그래서 계모가 하고 이제 사셨죠.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객지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모하고 살고 계모 밑에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 걔하고도 뭐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아버지가 계시는 데를 어쩌다 한번 매년에 한번 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밖으로 계속 방황하듯이 이렇게 보냈어요. 힘든 20대, 30대를 젊은 청년 시절을 힘들게 이제 버티면서 살았죠.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40년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 얘기를 왜 중간에 하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성남에 갔어요. 성남에 그때 공단이 막 생길 때 거기 가서 공장 시다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낮에. 근데 공부가 계속 하고 싶어서 야간에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첫 월급이 23,300원이었어요. 80년 77년. 그러니까 지금 화폐로 해서 한 10배 한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방세 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수업료 내야 되고 교통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밥을 먹는 날. 그때 같이 어울려 지냈던 5인방이 있는데 걔네들이 저만 빼놓고 계속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자기들끼리 송년회를 하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이 검색을 한 거예요. 김남권 딱 치고 네이버에 뜨거든. 네이버에 뜨고 이제 뭐 이제 인물 정보에도 뜨지만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 동영상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새벽 1시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 이제 자고 있던 거고 새벽 1시에 전화가 2통 들어왔는데 이게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도 무시하고 저는 강의를 갔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놓고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5인방 중에서 저하고 제일 친했던 그 녀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은 40년 만에 이제 연락이 돼서 그래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러면 밥을 굶으면서 뭐 일주일까지 제가 굶어봤어요. 그리고 친구가 일하는데 가가지고 라면 7개 끓여가지고 둘이 먹었는데 먹은 둥만둥한 거예요. 7개 끓이면 한 사람이 3개 반 정도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웃지 마세요. 요즘은 한 10개, 20개도 저 먹방하는 아가씨들 보면 먹어요. 제가 먹은 게 많이. 근데 그게 먹은 둥만둥해요. 일주일을 굶었으니까. 그래서 8개를 더 끓였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둘이. 그게 최초로 많이 먹었던. 그 이후로, 그 이전도 이후도 그렇게 못 먹었어요. 지금도 라면 2개 먹는 거는 벅차요. 근데 그때 한창 이제 클 때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제가 낮에 직장은 이제 또 직장이라고 해봐야 그때는 이제 양복공장 시다, 뭐 인형공장 시다, 뭐 파출소 급사, 뭐 보따리 장사 별걸 다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와중에 고등학교 때도 그 근처에 있는 야간 학교 다니는 문예반 애들하고 연결을 해서 문집을 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밥을 굶으면서 지가 밥이나 먹지 그거를 원고를 받아서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서 문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학교 담임 선생이 저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올렸어요. 학교 자기들한테 사전에 상의 안 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 선생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놈을 선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 같으면 기특해서라도 기특해서라도 격려해 줄 텐데 이 선생이라는 자가 나를 징계위원회에 해보겠다는
그렇게 무식한 선생도 있더라. 예,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또 문학의 싹을 이제 틔웠고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그 전방 쪽은 아닌데 이제 김포 쪽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도 김포에서 저쪽 그 강원 쪽으로 이렇게 이해병하고 이 맞닿아 있는 쪽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근무할 때도 전방하고 똑같은 체제로 근무를 해요. 생명수당 나오고 그래서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밤에 근무하러 나가면 달빛 아래서도 시를 썼어요. 예, 달빛 아래서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렵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제 전업 작가예요. 글을 쓰고 강의하는 걸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업 작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 많은 문인들이 있는데 전업 작가는 0.1%도 안 돼요. 보통 잡을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글 쓰고 강의하고 이걸로 이제 강의도 뭐 제자리에 이제 글 쓰는 시창작 강의를 주로 이렇게 하고 가끔 이제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이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동시도 이렇게 가르쳐요. 시로 등단하고 동시는 아이들한테 동시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동시를 아이들 보고 이제 쓰라고 하고 아이들한테만 쓰라고 하고 제가 동시를 안 쓰면 이건 이율배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집도 이제 4권을 냈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동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 동시집도 갖다 주고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래서 동시와 놀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김정현 선생님이나 양순진 선생님이나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동시 수업하는 최고의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는 시간은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죠. 그리고 아이들만이 나올 수 있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단어들을 툭툭 던지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동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보통 특강으로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한 4시간씩 이제 달라고 그래요. 한두 시간을 가지고는 뭘 할 게 없더라고요. 좀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4시간씩 몰아서 해야 그래야 뭘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수업도 이제 하지만 모둠 수업을 해요. 모둠 수업을 하면 이제 보통 한 팀에 3명 내지 4명을 한 모둠으로 엮어서 이제 동시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절지 이제 도화지 갖다 주고 팀 이름 정해. 너희들이 상의해서 정해. 제목도 너희들이 상의해서 정해. 그렇게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은 그거 정하느라고 떠들어요. 1시간은. 근데 내비두면 돼요. 내비두면 돼요. 아이들한테 그런 것은 뭘 해라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돼요. 어른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 갖지 않고. 그런데 결국 1시간 반, 1시간 반 그렇게 떠들다가 나머지 30분에 해내요. 기다리면 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어른들의 조급증 때문에 뭘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4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목도 이렇게 정하고 팀 이름도 정하고 시도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완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별로 나와서 발표해. 발표하기 전에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얘들이 오늘 5팀인데 이 중에서 요거를 학교 복도에다 쭉 전시해 주세요. 전시하고 투표를 하세요.
선생님부터 교직원, 전교생이 가장 자기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잘 쓴 팀한테 반드시 상 주세요. 상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애들 앞에서 약속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잘 만들겠죠. 예, 좋아해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말 안 듣던 놈들도 발표를 하는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요. 되게 으쓱한 어떤 우리가 이거 해냈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 표정들 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그 평가의 상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물은 뭐냐? 아이들이 쓴 시를 가지고 제가 시집을 만들어줘요. 동시집. 네. 최고의 선물이죠.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과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만들어 주고 있죠. 그게 학교는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던 선생님 딴 학교 가서 날 또 불러줘요. 이게 그 선생님이 계속 사립이 아닌 이상은 초등학교는 사립은 뭐 우리나라 몇 개 없잖아요. 저 리라 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이런 데 빼고는 다 공립이잖아요. 공립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돌리잖아요. 네, 계속 돌려요. 딴 학교로. 그럼 다른 학교 가서 불러주고 다른 학교 가서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특강이 연결되고 그 아이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그쪽에 황둔초등학교라고 10월달에 제가 수업을 했는데 동시집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2월 30일 날이 며칠 있으면 종업식인 거죠. 종업식이라고 해서 방학 전에 좀 받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출판사에 얘기해가지고 서둘러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방학식 날. 네. 괜찮죠? 지들이 나 같은 선생 만난 거를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졸업 선물이 어디 있고 방학 선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제가 더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시골 아이들일수록 더 순수한 맛이 있어요. 자, 그 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시집의 제목이었던 나비가 남긴 밥을 먹다. 김치를 담그려고 마트에서 사온 배추를 다듬다가 수세미처럼 줄기만 남은 배추 이파리를 보았다. 얼마나 달고 고소했길래 이파리에 뼈대만 남기고 갉아먹었을까. 어두컴컴한 배춧잎 속에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통통하게 살이 올랐을 배추벌레들. 지금쯤 가을 하늘을 날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날개를 달아준 일이 없지만 오늘 사온 배추 한 포기 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올랐을 배추벌레들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등불 하나가 생긴다. 배추벌레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겨우내 몸속에 채워놓고 나면 내년 봄 내 몸에도 푸른 날개가 돋아나지 않을까. 지상의 마지막 종점에서 도움닫기를 하며 푸른 창공을 향해 달려갔을 배추벌레들의 날갯짓. 11월의 푸른 허공에 하얗다.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죠. 배추가 이 나비가 남긴 그게 결국은 배추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배추를 우리는 김장으로 먹죠. 그러니까 배추 나비가 남긴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지만 어때요? 많이 남겼어요. 그래도 다 먹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명의 윤회와 같은 연기법과 같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배추벌레가 배추를 갉아먹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그 살이 올라서 결국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생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추벌레를 내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배추벌레는 배추가 있어서 거기서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그것이 있어서 나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배추벌레가 우리가 농약을 안 준 그 배추벌레들을 보게 되잖아요. 배추 가을에 김장할 때 그러면 보통 보면 어때요? 어이구머니나 하고 놀래서 이제 통통하게 파란 벌레가 있으면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도 결국은 그 배추를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던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그 배추가 없었다면 그 배추 애벌레는 아마도 나비도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철에게는 고철 시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고철 시인과 함께 이제 그 양반하고 같이 있었던 이야기를 썼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고철 시인이 고철을 팔러 왔다가 짜장면을 사줬다. 1kg에 280원 하던 고철값이 130원밖에 안 한다며 고철 판 돈 절반을 벌어 평창시장 골목 7천각에서 짜장면을 사주고 고철이 다 된 1톤 트럭을 타고 몇 돈째를 넘어갔다. 도로 공사를 하다 그라인더 날이 튀는 바람에 6바늘이라 꿰맨 다리에 시의 붕대를 감고 절룩거리며 가난한 나를 찾아온 고철 시인은 고철 판 돈 절반을 헐어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었고 덕분에 가난한 허기를 때운 나는 원동제를 넘어 영월로 갔다. 내다 팔 고철도 없고 내다 팔 시도 없는 나는 내가 자주 가는 집에 들러 외상으로 막걸리에 사초두부나 시켜놓고 노가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철 시인을 불러 늦은 저녁 세상 사는 이야기나 들어보는 수밖에. 그나저나 내 시는 1kg에 얼마나 받으려나. 내일은 그동안 써놓은 원고 뭉치를 들고 고물상 저울에 통째로 올라가 더 쓸모 없어지기 전에 비만한 몸뚱이나 팔아야 되겠다. 네, 싫어합니다. 네, 싫어요. 100% 싫어합니다. 여기 내가 자주 가는 집도 실제 있는 집이고요. 고철 시인이 몇 년 전에 진짜 도로공사하다가 그라인더 날이 튀어서 이제 이 정강이 뼈 있는데 다시 뼈는 안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며칠 쉬는 바람에 그 고철을 팔러 와서 고철 팔고 고철값이 반도 안 주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짜장면 곱빼기 사주고 넘어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시로 써야 되겠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고철 시인한테 보여줬더니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서 시 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고철 시인은 고철 팔아서 나한테 짜장면 사줬는데 나는 그럼 고철 시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시를 팔아야 되는데 시를 팔려면 시는 얼마나 줄까? 그렇죠. 뭐 청탁이 들어와서 받아봐야 뭐 한 25,000원, 30,000원 받는데 시 한 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철 파는 게 낫잖아요. 시를 팔아서 그러니까 그 시는 무게도 안 나가니까 저를 통째로 그냥 고물상 그 저울에 올려놓고 나를 그냥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시 원고료를 받는 것보다 산문을 쓰면 좀 원고료가 많더라고요. 제주도에도 그 꿈바당 도서관에서 산문 청탁이 와서 했더니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문은 괜찮은데 시는 한 편에 25,000원, 3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막걸리 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 벌써 1시간이 훌떡 지나갔네요. 뭐 이제 그 시를 제가 복사는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그 뒤쪽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지렁이 꽃이 있습니다. 지렁이 꽃. 자, 그거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꽃. 눈 속에서 바람의 은신처를 찾았다. 사람이 태어나고 바람의 주검이 머무는 지렁이의 길을 따라 막장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없어 안심되기는 처음 축축한 하늘이 맨살에 닿고 온몸의 세포가 깨어난다.
눈을 감았다. 지렁이의 길은 눈을 감아야 갈 수 있는 곳. 눈을 감아야만 눈이 멀지 않는다. 지렁이의 하늘이 내려앉았다. 지렁이가 운다. 비가 흘게 잠을 깨운다. 바람의 숨구멍이 열릴 때를 기다려야 한다. 지렁이의 분변이 드디어 민들레를 밀어올렸다. 아 하고 열리는 하늘. 지렁이의 눈을 닮은 민들레의 떡니. 지렁이를 따라간 사람의 눈썹이다. 땅속에 지렁이가 사는 땅은 참 건강한 땅이죠. 그래서 지렁이가 땅속으로 다니면서 그 유기물을 분해하고 지렁이의 분변이 결국은 민들레 꽃을 피우는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땅으로 피어난 것은 민들레 꽃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걸 민들레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렁이 꽃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렁이가 민들레고 민들레가 지렁이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서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 영감 받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로 이제 구성하려고 제 시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렁이 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시가 이제 별의 노래인데, 별의 노래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별에는 수도꼭지가 있어 이른 저녁이 되면 말끔히 세수하고 나와 나를 기다리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선앙당 느티나무 정자를 베고 누워 나를 올려다보네. 노을과 몸을 바꾸는 9시가 되면 아침의 노여움도 어둠 속에 둥지를 틀고 바람의 표정을 바꾸네. 모든 별들이 우주의 눈을 밝히는 자정이 되면 수선화처럼 푸른 어깨를 내밀어 숨막히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네. 늦은 세수를 하고 다시 보아도 너는 호수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이 부셔 가슴에 손을 얹고 눈감을 받게. 별에 대한 별을 노래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도입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별에는 수도꼭지가 있어 이른 저녁이 되면 말끔히 세수하고 나와 나를 기다린다. 저녁에 서울 사람들이, 제가 평창 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만 오면 그래요. 야, 강원도의 별은 주먹만 하다. 그래서 사기치지 마라. 서울도 똑같은 별이 있어. 네가 안 봤을 뿐이야. 네. 강원도 별이 더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원도만 오면 주먹만 하다고 별이 하나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그럼 별을 진짜 별이 서울은 없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요. 밤하늘을. 왜 밤하늘을 안 보고 살까요? 너무 환해요. 길이 환하고 사방이 다 환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우리는 예전에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엔 어땠냐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면 하늘부터 봤어요. 달이 있나? 별이 있나? 그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밤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도 제발 밤하늘 한 번 쳐다봐. 밤을 안 봐요. 봐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나니까. 그 화나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여유도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 불빛 속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오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잖아요. 펜션 있거나 그런 데가 다 외진데잖아요. 거기 나와서 고기 구워 먹다 하늘 쳐다보니까 야, 별이 주먹만 하다 야.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윤동주가 별을 노래한 것은 어디예요? 후쿠오카 형무소 안에서 요만한 창틀에서 바라보이는 게 별밖에 없었어요. 그 별은 조국이고 어머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것에 밀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 별은 바로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핸드폰이 누군가에 이렇게 다 있던 시절이 아니고, 예전에 핸드폰도 없던 전화도 없던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군가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첫사람 이렇게 보면서 그도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기화 시인이 이제 딸의 연애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딸이 미국 가 있는데 이 엄마는 딸이 보고 싶으면 늘 밤에 별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달 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 달이 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달이나 별은 결국은 뭐예요? 그리움의 상징인 것이죠. 그 그리움을 시인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제 시는 별과 나비와 그리움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김용택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시인이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분이 김용택 시인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집에 이제 촌집에 보일러를 고치려고 겨울에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다 돼서 수리하러 왔는데, 보일러가 고장난 보일러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뜨거운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빼서 마당으로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어머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왜 눈 감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 속의 미물들도 눈 멀을까봐 어머니는 눈 감아라, 눈 감아라, 눈 감아라 그랬다. 그 어머니가 김용택을 만든 거잖아요. 시인이 되신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시인이 되신 게 아닐 거예요. 어머니의 언어가, 아버지의 언어가 어쩌면 어느 순간에 내 몸속에 유전자에 탁 들어박혀서 그분의 말, 어떤 행위, 그 감정이 나한테 유전자로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녹여내는 게 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물어봤어요. 제 제자도 이제 등단의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왜 시를 써요? 그래서 조금 착하게 살라고. 시를 쓰는 거는 유명해지거나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란 존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시인 됐다고 그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고 마음 쓰는 것도 고약하게 하면서 시인이네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시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죽는 날까지 착하게 시를 쓰는 시인으로, 그래서 아이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날 아이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그것을 계속 담아가려고 그런 어떤 시의 세계를 견지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시를
그게 외로움이 시를 쓰게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자랐으니까 되게 내생적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5학년 무렵에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야 너 웅변해봐 그런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와가지고 웅변해봐 그래 학예에 가서 웅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 송사해. 졸업할 때 너 답사해. 같은 학교 졸업했던 놈들이 중학교 가니까 쟤 웅변했대요. 그래 또 이제 웅변을 하고 그게 군대까지 가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일반 하사를 나왔는데 하사관 교관 경연대 뭐 이런 거 주제 발표 경연대 뭐 이런 거 나가서 이제 1등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뭐 시를 쓰라고 해서 이제 써냈는데 제목만 기억이 나요. 태양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써서 냈는데 이제 그림까지 그려서 근데 그 시를 학교 뒤에 게시판에다가 내 거만 이렇게 액자에다 해서 걸어놨었어요.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제 고등학교 다닐 무렵까지 그 교실에 그대로 있었대요. 후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런 싹을 좀 발견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러고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 도서관도 없고 하던 시절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문예반 지도 선생님이었고 제가 문예반 반장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책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신 선생님인데 그 집에 이제 저를 불러서 갔어요. 근데 그때 처녀잖아요. 선생님도 처녀. 이제 막 초임으로 오셨는데 그 집에 가니까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신세계죠.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없어도 언제든지 와서 이 책을 가져와서 봐라. 그 학교에서 나 혼자예요. 그래서 공부는 잘못했어도 가방 속에 늘 책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사실은 저를 시인으로 만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씨앗이 없었다면 저는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뭐 되게 이제 철이 없어서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철이 나면서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혼자의 어떤 외로움,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는 외로움이 만드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결국은 나의 외로움의 탈출구가 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살기 좋고 뭐 행복하고 즐거운데 누가 시 써요? 아니 좋아 죽겠는데 지금 뭐 하나 시 쓰고 있냐고요. 안 써요. 근데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뭔가 안에 상처가 이게 막 골마가고 그래서 이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시를 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천형적인 고독, 그것이 시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설에 의하면 네. 선생님께서는 육해공은 절대로 안 드시고 네. 막걸리와 두부만 있으면 된다. 네네. 뭐 그러시고 살아오셨던 걸로 생각하는데 네네. 막걸리 예찬 좀 해보시죠. 막걸리요? 제 몸의 8알은 막걸리입니다. 저는 수분이 다 막걸리. 네, 이게 살찐 게 막걸리 때문에 저는 유일한 낙이 이제 강의를 매일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주중에 단지 수요일만 없어요. 수요일은 왜 빼놨냐? 요건 이제 특강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수요일만 비워놨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요일하러 왔거든요.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뒤풀이 가서 막걸리에 빈대떡 먹는 게 낙이에요. 근데 이게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막걸리 누가 가르쳤냐? 할머니가 가르쳤어요.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뭐 나물 캐다 팔고, 그러니까
또 돈벌이가 없잖아요. 나물 캐다 팔고 그 다음에 뭐 그 머리 옛날에 할머니가 머리를 빗어서 빠지는 머리도 말아서 파셨어요. 머리카락도. 예. 그리고 뭐 잠깐 또 막걸리도 떼다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걸리 떼다가 이제 팔고 나오면 이게 식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당원을 타가지고 설탕이 없을 때니까 설탕이 비싸서 그걸 못 사니까 당원을 타서 찬 보리밥을 말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술꾼으로 애초에 만든 거죠.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지금도 술은 다 먹습니다. 발렌타인 30년은 더 좋죠. 근데 못 먹어요. 비싸서. 근데 저한테는 먹어보니 술은 모든 술을 다 먹어봤지만 막걸리가 제일 좋더라. 네. 네,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늑대 눈물 할 때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늑대들은 수컷이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엄마가 혼자 가서 살림을 차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이겨지는 거예요? 글쎄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네,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이제 아마도 그거는 아마 생태계를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과정까지만 이제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고 간단하게 출판기념회를 좀 하려고 해요.